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6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1교시 10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IS의 종류. GIS의 종류. GIS의 종류라고 하면 뭐 어떤 그 딱히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를 제 나름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GIS 구성에 대해서는 뭐 기본서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GIS 종류는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 기아, GIS의 종류. 서브스테이션이 있고 스위치 기아가 있는데, GIS 종류하면 서브스테이션이 아니고 이제 스위치 기아 쪽을 보통 얘기한다 보면 돼요. 변전소 쪽에 야드에 있는 것은 서브스테이션이고, 그게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지고 배전만 형식으로 된 것은 GIS 가스 서킷 브레이커를 이용한 그 GIS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IS는 이제 스위치 기아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스위치 기아를 얘기하는 거죠. 문제에서도 스위치 기아라고 이게 확실하게 언급을 했네요. 스위치 기아 종류는 첫 번째, 전압에 따라서 초고압용이 있고 특고용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초고압용은 765, 345, 154. 그 다음에 특고압용은 22.9. GIS를 6600, 3300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6.6이나 3.3도 쓸 수는 있겠죠. 고압용 6.6이나 3.3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고압용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 154를 특고압으로 분류하는 데도 있어요. 154를 초고압이 아니고 그 특고압으로 분류를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건 뭐 이제 분류하기 나름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모선 방식에 따라서 삼상 일괄형이 있고, 그다음에 단상 분리형이 삼상 분리형, 삼상 분리형,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삼상 일괄형이라는 것은 여기에 A, B, C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A, B, C상이. 삼상 분리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모선이 A상, B상, C상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삼상 분리형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압에 관계없이 여기서는 주로 삼상 일괄형은 그러니까 삼상 일괄형은 154kV, 22.9kV 뭐 이거에 이런 쪽에 쓰이고, 이것은 345kV에 쓰인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345 정도는 이렇게 일괄 모선이 안 되니까 345로 그 분리형으로 가겠지만, 154 같은 경우, 20000 같은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일괄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154나 229 같은 경우를 회사에 따라서 또 분리형으로 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반드시 전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 따라서 그렇게 좀 틀리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154급하고 345급을 보면 전격전류, 그 다음에 모선, 그 다음에 차단 시간, 조작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에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작 방식에 따라서 전동 스프링 방식이 있고, 유압 방식이 있고, 공기 조작 방식이 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전동 스프링 방식이에요. 전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전동 스프링 방식이고, 그 다음에 유압 방식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어떤 그 힘을 많이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유압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기 방식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제 그건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류는 요 정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뭐 실내용, 오기용 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을, 오기용, 옥내용 뭐 나눌 수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은 기본서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그재그 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TR. Y 지그재그 TR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은 103회 4교시에서 나온 그 문제예요.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TR이라고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TR이라고. 뭐 같은 겁니다. 여기 지그재그 TR 원리를 좀 보면 중성점을 구할 수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 용도는 중성점이 없을 때 지그재그 TR을 가지고서 중성점을 얻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보호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그재그 결선 방식을 적용해서 3상 4선식에서 중성성 0,3분 고주파절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접지식에서는 N상에 넣어가지고 고주파 제거용으로 또 쓰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TR을 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계통에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TR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지하는 방식. 그러면 이제 그 비접지 계통이지만 지락이 되게 되면 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접지식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중성선에서 그 고주파를 제거하는 방법.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그재그 TR 적용. 그래서 영상 전류 제거 장치 NCE가 요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NCE가 이거예요. 접지식에서 N상에다 넣어가지고 고주파를 제거하는. 그래서 제로 하모닉 일루미네이팅 디바이스. 그래서 NCS 또는 ZED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써요. 자, 거기 그 450페이지 그 그림을 보면 왼쪽에 중성선에다가 이렇게 ZED를 넣어가지고 고주파를 제거하는 회로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지그재그 TR 내부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결선도를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그냥 서로 전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서로 상쇄 되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만 남고 90%를 갖다가 다 제거할 수 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죠. 두 번째 중성점 접지용 해가지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는 그 Y 델타인데 지금 저기 보면 2차가 델타기 때문에 여기다 지락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67G를 써요. 선택 지락 계정기 67G가 여러분 그 DGR 또는 SGR이라고 하는 선택 접지 계정기예요. 67G. 이 비접지 계통에서는 지락 전류가 380 mA 이렇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ZCT하고 GPT 전원 두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67G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GPT가 달려 있고 밑에 ZCT가 달려 있죠. 그래서 GPT의 위상하고 ZCT의 위상, 요걸 서로 감지해 가지고 이제 그 고장난 회로만 차단해 주는 요런 회로로 갑니다. 근데 오른쪽에 그림의 변경 후 그림을 보면 지그재그 TR이 있으니까 어느 회선이 요렇게 지락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전류가 요걸 통해서 요렇게 흐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굉장히 크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 OCR을 집어넣으면 되죠. OCR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보면 이 회로에다 넣네. 이 회로 여기서 되니까 이 회로에다가 OCR이죠. 51G
OCGR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0일치 앞에도 이제 그 CT의 잔류 회로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ZCT를 별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ZCT를 가지고서 50일치를 가지고 동작시켰는데 이럴 때는 그 ZCT가 200에 200mA에 1.5mA 이것은 비접지 계통에서 쓰는 거예요. 비접지 계통에서. 근데 그 접지 계통에서는 여기처럼 1차가 400A로 들 때는 100대 5A C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 그 ZCT에다가 100대 5 CT, ZCT 이런 걸 사용해서 50일치를 작동을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거기 돼 있네요. 각 휴다의 지락 사고 시 선택 차단을 위해서 기존의 ZCT 200에서 1.5mA 60일치를 하는 것 대신에 동작 전류와 동작 시간을 정정할 수 있는 50일치 50일치라는 것이 OCGR이에요. 오버커런트 그라운드 릴레이. 자 그렇게 하고 요놈 작동시키는 것은 요 ZCT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 삼상 일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ZCT를 내 가지고 50일치를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DR은 아까 요거랑 같은 거예요. 지그재그 DR로 해가지고 요 계통이나 같은 거다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DR은.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기존의 지그재그 결선하고 신기술 이중 지그재그 결선이 있죠. 그러니까 지그재그를 갖다가 한 번 더 해준다는 얘기죠. 보통은 지그재그를 한 번만 이렇게 그 왼쪽 그림처럼 각상의 그 회로를 2개씩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중 지그재그 TR은 회로를 4개를 잘라요. 4개. 4개를 잘라가지고 지그재그를 2번씩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중 지그재그 TR인데 이제 그게 신기술이다. 그래서 이중 지그재그 TR 같은 경우는 그 장점에 보면은 5고주파, 7고주파 이런 고주파까지도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고주파에 대한 제거가 더 확실하게 더 많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이중 지그재그 TR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TR 중에 그 기존의 그 이중 지그재그 TR이 아닌 지그재그 TR이 있고 이중 지그재그 TR까지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기동전류와 역률 상관관계. 이건 뭐 100회 때 똑같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100회 때 문제풀이를 그대로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기동전류하고 역률 관계. 기동전류하고 역률 관계. 자, 거기 그 회로 그 1의 2번 보면 유도전동기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슬립에 따라서 2차 유기기 전력과 1차 리액턴스 변화가 변한다. 우리가 그 유도전동기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거기 코일들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차죠. 이게 고정자가 1차가 됩니다. 안에 있는 회전자가 2차가 돼요. 자, 그래서 1차에 전압이 들어간다고 해서 2차가 바로 출발이 되는 게 아니죠. 기동 상태에서 어느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동 상태에서는 정지로 봅니다. 정지로. 그래서 기동 상태에서의 특성은 정지 상태에서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X는 2차에 걸리는 것은 자 2번 슬립 S로 회전할 때 2차 임피던스는 X2는
X2는 SX2가 되니까 이쪽에 2차 쪽에 2차 쪽에 Z2라는 것은 R2의 플러스 S의 X2다 이런 얘기죠. 슬립이 자 저항은 슬립이 안 들어가요. 리액턴스만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슬립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식으로 I2는 거기 그 2분의 Z2분의 2인데 그거를 E2에서 슬립을 뺀 놈을 계산하면 S분의 R2 플러스 X2 이런 공식이 나오죠. 자,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자, Z2는 그래서 요것이 Z2다는 얘기죠. Z2. 그래서 요거 J를 넣어줬습니다. J를 넣어준 그 허수부기 때문에 J를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정지시는 슬립이 정지 상태는 슬립이 1입니다. n이 제로니까 슬립이 1이니까 거기 Z2는 저항이 1이고 리액턴스가 10이라고 보면 1 플러스 J의 10 이것을 이제 계산하면 10에 마이너스 84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코스 84도를 계산하면 계산기로 때려보면은 9.9%가 나와요. 9.9%. 그러니까 역률이 9.9%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전압이 있으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I1. 그 다음에 요게 84도가 되는 거예요. Z2라고 할게요. 두 번째 거. 슬립이 통상적으로 슬립이 운전 중에는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다가 5% 넣으면 0.05분의 1 플러스 J의 10 요걸 계산하니까 22.36에 각 Z2가 22.36에 26.5도. 자, 그래서 코스 26.5도 계산했더니 이것은 몇 프로가 나오냐면 89%가 나와요. 89%. 자, 코스 26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까는 요게 84도고 요번에는 이게 26.5도고 그래서 이 I2가 이렇게 코사인이 세타1에서 세타2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89%가 나온다. 역률이 약 10%에서 90%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동시에는 역률이 10%밖에 안 된다. 굉장히 나쁘다. 기동시에.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역률과 기동전류와 역률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기동전류는 그래서 기동전류도 계산해 보니까 기동시 기동전류는 9.95 암페어. 그 다음에 운전 중 2차 전류는 4.47 암페어. 전류로 계산해도 이제 반절 정도로 줄어들고 역률은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동시 기동전류도 크고 역률은 나쁘고 정상 운전시는 운전 전류는 줄어들고 역률은 굉장히 좋아진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기동전류와 역률과는 그래서 결론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13번) 단상 콘덴서 계산 문제죠. 콘덴서 계산 문제. 단상 100V
그 다음에 인감의 20A 전류 이렇게 흐르고 전력이 1.5kW, 이때 1.5kW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일과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해서 합성력률이 그냥 이때 코스 세타 1을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 세타 2는 1이다 이러겠죠. 자, 되기 위해서 용량 리액턴스 XC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1을 먼저 구하면 되죠. 코스 세타는 세타 이거죠, 이거. 코스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이게 뭐예요? 피상전력이죠. 요게 뭐예요? 유효전력이죠. 그러니까 코스 세타 1은 피상전력은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죠. 100 곱하기 20.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여기 주었으니까 1500. 계산하니까 0.75가 나오죠. 0.75. 코스 세타 1은. 자, 그러면 일단 콘덴서를 용량을 QC 용량은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되죠. 자, 이건 P는 1500이죠. 1.5kW 곱하기 탄젠트 코스 세타 1은 0.75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75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1분의 코사인 1이니까 사인은 0이죠. 뒤에는 그러니까 없는 셈이죠. 요것만 계산하면 그것만 계산하게 되면 1.32가 나옵니다. 1.32.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x는 자, q라는 것은 x분의 v 제곱이에요. P라는 것은 R분의 V 제곱이고, 자,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X는 Q분의 V 제곱이죠. 그럼 Q라는 것은 1320이죠. 분의 전압은 100V인데 제곱. 이걸 계산하게 되면 그 7.575옴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XC 값을 물었어요. XC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대부분 여기에서 킬로볼트 암페어 여기에서 끝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끝낸 분들은 합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물은 겁니다. 요걸.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끝나고 나서 그냥 무릎을 치죠. 무릎을 치고 그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이렇게 틀렸을까? 근데 이제 그러면 합격이면 이제 1년 2년 더 늦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그냥 기분 좋게 실력 착 쌓아가지고 바로 합격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2번, 3번, 4번 막 떨어져 가지고 그냥 무릎을 치고 속상해 가지고 막 술도 마시고 그냥 책도 집어 던져 버리고 안 한다고 하다가 때 미련이 남아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합격들을 합니다. 기술사가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 보통 전기 쪽에 기술사는 지금 평균 합격률이 1%밖에 안 되는데 전기 응용 같은 경우 100명 정도 보면은 한두 명 합격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 좋게 또 한 10명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럴 땐 10%잖아요. 응용이 그래도 합격률이 높은 편이에요. 건축 전기는 보통 높아봐야 2%예요. 1%가 못 되는 경우가 많고 한 500명, 600명이 시험 보는데 3명, 4명밖에 합격시킬 때가 많아요. 발송배전도 그럴 때가 많고. 근데 발송배전 안전 응용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5%가 넘어갈 때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5% 넘을 때가 가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 같은 경우는 지금 합격률이 막 10% 가까이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 10% 이상 계속 줄 때는 한 3년 정도 그렇게 합격률이 높게 이렇게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한 200명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또 합격률이 줄다 보니까 뭐 2% 3%대로 줄다 보니까 또 그 응시생들이 적고 그러는데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꾸준히 시험 보면 일단은 건축전기보다는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2월 달하고 8월 달은 건축전기 시험 보시고 5월 달은 응용 보시고 그게 이제 좀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저도 건축전기를 몇 번 시험 보다가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응용을 한번 봤는데 그때 바로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건축전기 계속 더해서 몇 번 더 시험 봐서 합격을 했는데 응용 그냥 보자마자 바로 합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합격을 좀 많이 시킬 때니까 운이 좋았는데 건축전기는 10번 떨어지고 11번째 붙었어요. 그러니까 만 4년 공부하고 만 4년 공부하고 바로 이제 붙었죠. 그래서 예, 그 정도만 해도 합격을 그냥 빨리 한 셈이에요. 물론 이제 3년 안에 합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해드리잖아요. 뭐 전기 응용이든 건축 전기든 그냥 심화반 문제까지 전부 다 예상 문제 해가지고 예상 문제 하면 거기서 몇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강사를 못 만나가지고 일일이 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건축전기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발송배전 기출 문제, 전기안전, 전기응용 기출 문제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렵게 합격했기 때문에 진짜 이 강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쉽게 합격했으면 그렇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반 정도밖에는 강의를 못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기본반보다는 기본반이야 뭐 제가 안 보고 가도 그냥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기본반보다는 재미가 없어요. 기본반은 솔직히 그 좀 이렇게 저도 도전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연구반이 저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수업 준비를 좀 해서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좀 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의 이제 실력을 좀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런 그 문제를 자꾸 이렇게 틀려 보면 조심성이 생겨요. 조심성이. 이제 애들도 한번 이렇게 넘어진 애들은 다음에 걸을 때 조심하듯이 우리가 떨어져 보면 조심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한두 문제 이렇게 실수해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좀만 더 하면 합격합니다. 자, 2교시로 넘어갈게요. 이교시 1번 문제. 교류철도의 교류 급전 계통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억제 대책. 자, 지금 여기서 앞에서 전기철도의 교류 급전 계통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억제 대책이라고 그래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써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조파 발생 원인 이건 이제 25교시로 들어가니까 25점짜리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대책만 물어도 원인, 영향, 대책 이런 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고조파 발생 원인 변환장치에 의한 거, 아크로, 전기로, 회전기, 변압기 뭐 등등 이렇게 쭉 원인을 좀 쓰고 영향도 유도장애 뭐 그 전압 파형 왜곡, 고조파 과전류, 고조파에 의한 과전류, 계통 공진에 의한 고조파 전류 증폭, 각 전기의 기기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쓰고 근데 고조파 방지 대책 발생원에서 변환장치 다펄스와 그다음에 부하 측에서 수동 필터 그다음에 계통 측에서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쭉 써주면 돼요. 기본서를 뭐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여기에서 1번 문제는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번 문제 2교시 2번 문제인데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예요. OLED 오르가닉 라이팅 에미팅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는 LED인데 어떤 식이냐 오르가닉이라는 게 유기 그냥 유기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유기농 농사 짓는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유기농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낸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플러스 측, 마이너스 측 해서 플러스 측에서 플러스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마이너스 쪽에서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만나는 이쪽에서 이제 발광을 한다. 그래서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저기 TV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 LED 램프는 앞에다가 그 LCD 이런 걸 해서 뒤에서 이제 그 다이오드 LED 램프를 가지고 백라이트를 사용을 해요. 백라이트로만 사용되는데 요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이 판 자체가 발광을 해요. 판 자체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앞에 LCD 뭐 이런 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명도도 훨씬 더 밝고 전력 소모도 좀 적고 그 양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좀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OLED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에 지금 OLED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런 건 옛날에 LED만 해도 백라이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도가 있으면 옆에서 안 보였어요. 근데 OLE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옆에 170도 옆에서라도 이렇게 보인다. 그 자체가 빛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OLE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장점이 많은 그런 그 광원이다. 특히 우리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 그 일반 광원에서는 OLED는 사용을 하지 않고 보통 TV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화면 고화질의 화면을 요구하는 이런 데에서는 OLED가 앞으로는 이제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서 전부 다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해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그다음에 특징, 종류, 그다음에 용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TV들은 거의 이제 OLED다 보시면 돼요. OLED가 굉장히 해상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자파 시험 2에 3번. 전자파 시험. 자, 전자파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자파 장애하면 EMI, EMS, EMC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전자파 장애를. 우리가 전자파라는 것은 전자파 장애 말고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 플러스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기 중에 있는 전파를 전부 다 전자파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그 라디오판이, 극초단판이, 뭐 방사선, 가시광선이니, 자유선이니, 적유선 이런 것들 다 합친 것을 이제 또 전자파라고 하는데 그 전자파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그런 전자파 때문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 것을 이제 전자파 장애라고 그러는데 전자파 장애 쪽에서는 EMI, EMS, EMC. 자, EMI라는 것은 전자파 발생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파 장애 그 발생이 되는 측에서. 그다음에 전자파 요것은 내성 주로 어떤 기기 쪽에서 신호를 받는 쪽, 영향을 받는 쪽에서 따지는 것이 서셉티빌리티, 내성이에요. 내성. 전자파에 대해서 얼마나 견디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 선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전자파, 대기중을 따라서 들어오는 전자파 이런 걸로부터 얼마나 잘 견디냐 하는 것이 서셉티빌리티, 내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자파 합성이라고 그래서 요 두 개를 EMI하고 EMS 두 개 기능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발생되지도 말아야 되겠고,
그냥 발생주기도 말해야 되겠고 하는 것은 EMI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전자파가 들어왔다면 영향도 적게 받아야 된다. 그게 susceptibility, S 개념이죠. 그래서 EMC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개념을 다 따지는 것이 EM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종류는 그 정도 하고, 전자파 적합성 시험의 정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종류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5번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바로 시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EMI, 그 다음에 EMC. 자, EMI에서는 전도 잡음 시험, 그 다음에 방사 잡음 시험. 자, 요것도 이쪽에서는 전도 내성 시험, 그 다음에 방사 내성 시험. 이렇게 이쪽은 발생되는 거에 대한 전도성 전자파, 방사성 전자파, 발생되는 측에서의 발생량이 얼마나 되느냐, 기준치 이하로 발생이 되느냐, 기준치를 넘는 것이 혹시 아니냐 하는 것을 시험을 하는 것이 전도 잡음, 방사 잡음이에요. 전도성 잡음, 방사성 잡음. 전도성에 대해 전도성 전자파 발생에 대한 거, 방사성 전자파 발생에 대한 것을 시험을 합니다. 두 가지를. EMC에 가서는 전도성 전자파, 이놈이 전도성 전자파가 발생이 되면 이놈이 이쪽에 영향을 주겠죠. 그때 얼마나 잘 견디느냐, 전도성 전자파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 다음에 방사성 전자파가 여기 발생이 되면 어떤 기기에 영향을 줬는데 그 기기가 방사성 전자파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견디느냐라는 것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요건 기준치 이하로 발생되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요건 기준치 어른 기준치를 줬을 때 그 기준치까지 이놈이 견디느냐. 만약 3A다 그럼 3A까지 얘가 견디느냐. 얘 3A다 뭐 그러면 3A 이상 발생되지는 혹시 않는 거냐. 3A 이내가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건 3A면 3A까지 견뎌야 합격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성을 시험하고 발생을 시험을 하는데, 그걸 갖다 전도 잡음, 방사 잡음, 전도 내성, 방사 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 내성에는 그 두 가지 말고도 네 가지가 더 있어요. 정전기 방전 시험. 여기서는 이제 정전기 방전 시험. 그 다음에 과도 시험. 과도 시험. 그 다음에 서지 시험. 서지 시험. 그 다음에 전압 변동 시험. 이렇게 네 가지가 또 더 있습니다. 이 견디는 것이 정전기에 대해서 견디느냐 이런 얘기죠. 정전기에 대해서 이 기기가 또 버텨내느냐. 과도 시험, 어떤 그 과도 상태, 그냥 전압 투입할 때 흐르는 전류, 또 이제 오픈할 때 생기는 이상 전압, 뭐 이런 과도 상태에 대해서도 잘 견뎌내냐. 아니면 그 통상시 이 전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지, 어떤 신호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잘 견디느냐. 또 전압 변동에 대해서도 얘가 문제가 없이 잘 버티느냐 하는 것을 시험을 하는 것이 EMC의 또 그 네 가지 시험이 또 추가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EMI는 두 가지 시험, EMC에서는 6가지 시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전자파 적합성 시험 EMC 테스트. EMC 테스트에서 EMS 시험이죠. 이건 EMC가 아니고 EMS. 자, EMC 테스트 항목은 방출 시험의 개념과 종류. 그래서 EMC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해야 되겠죠. EMI 시험과 EMS 시험을 다 해야지 이걸 합친 놈이 EMC 시험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생되지는 것도 측정을 하고 견디는 것도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EMC에서는 방출 시험, 위에 1번이 방출 시험이 이제 요거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내성 시험이 여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I에 대한 시험 2가지, EMS에 대한 시험 6가지, 그 다음에 EMC에 대한 것도 8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EMC는 8가지 이렇게 해서 총 저 문제가 이제 EMC 시험이니까 EMI 시험, EMS 시험, EMC 시험은 요 8가지를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